오늘 나간 프린트. 자, 오늘 나간 프린트 보시면요. 두 번째 자료 보시면은 기본 자료 2 있죠, 여러분? 예,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거주자가 국내 소재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다음과 같이 양도했다. 그래서 양도를 보면 취득 및 양도 내용으로서 등기가 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취득 및 양도 이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다 해서 질문 A,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물었죠. 자, 밑줄 뭘 물어봤죠? 첫째, 과세되는 양도 차익을 물어봤죠. 자, 양도 차익이니까 뭐죠? 양도가액에서 뭘 빼야 돼요, 여러분? 취득가액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가 있으면 기타 필요 경비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자, 그럼 원칙 요 뭘로 계산하라고, 여러분? 실지 거래가로 계산하세요. 그 얘기죠. 실가로 계산하라. 자, 그럼 실지 양도가 주어졌나요, 여러분? 예, 주어졌네요. 실지 양도가 얼마 주어졌어요, 여러분? 10억 주어졌죠. 10억. 자, 이제 취득가액은 되겠죠? 자, 취득가액 보니까 실지 취득가액은 확인이 뭐다? 불가능했죠,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을 때 대안으로 이제 찾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이죠. 자, 매매 사례가액이 있나요? 자, 양가리 이번에 나왔죠?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매매 사례가액 없네요. 그럼 두 번째 감정가액인데 감정가액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뭐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매감환. 뭐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환산취득가액. 자, 환산취득가액은 주어진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에 10억 원을 주어진 양도가에 10억 원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죠. 그러면 거기 기준시가는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죠?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 여러분? 6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여러분? 3억.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환산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양도 당시 실질거래액 10억 원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몇 프로예요, 여러분? 50%죠? 6분의 3이니까 50%. 그러니까 10억 원이 50%가 얼마? 5억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환산 취득가액이 되죠. 환산 취득가액.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뭘 했으니까,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으니까 매감 환규라면 이때는 기타 필요경비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면 뭐가 나오고 기타 필요경비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87쪽 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나만 쳐다보면, 저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책을 봐야지. 자, 87쪽 보시면은 취득가액을 뭐라면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 네모로 묶여있죠. 박스 처리돼 있죠. 그래서 써져 있죠. 세트라고. 그 누가 썼을까? 희한하네. 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근데 취득가를 보니까 여러분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 취득가, 기준시가, 매감환규로 하면 뭐가 나온다? 기타 필요경비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왔죠. 또 묶였죠, 이것도? 희한하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놓치면 안 돼. 취득가액 실지 거래가라면 기타 필요경비는 뭐가 나오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고, 취득가액을 뭘 하면? 매감 환기라면 기타 필요경비로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다. 짝꿍 잘 찾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차이점은 딱 하나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실지 취득가액 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됐죠. 증빙서류.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매감환기나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실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뭐가 필요하고? 증빙서류가 필요해. 그런데 취득가액을 매감환기를 했을 때 기타 필요경비로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랬죠? 이때 요 매감환기나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뭐가 필요 없다? 증빙서류가 필요 없어. 그냥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 지금 취득가액을 매가 뭐로 했기 때문에 환산가를 했기 때문에 기타 필요경비로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고 여러분. 자, 그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양도 물건별 공제를 나왔어요. 예, 37 짓고 하나 외우자 그랬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지 못하면 끝이야. 그러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제시가 됐죠 지금? 3억 원 제시가 됐죠? 자, 지금 양도 물건이 뭐로 제시가 됐죠 여러분? 건물 그랬죠. 건물. 그러니까 3%가 되는 거죠? 근데 미등 양도는 몇 프로 했어요 여러분? 0.3. 근데 미등 양도가 아니다 해서 거기 써져 있죠. 뭐라고? 자료에. 등기된. 그러니까 등기된 것은 뭐가 아니다? 미등기 양도 하니까 공제를 몇 프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3%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3, 3은 9 얼마? 9천만 원이 되나요? 900만 원이 되나요? 90만 원이 되나요? 얼마야? 우린 이게 어려워. 3원에 3%가 얼마인지 못 잡아. 얼마야? (900만 원이지) 900만 원. 어렵죠? 3억 원에 30% 얼마고? 9천만 원이죠. 30%일 때 9천만 원이니까 3%는 900만 원 되죠. 그럼 결국은 양도청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억. 얼마? 9,100만 원 나오나요? 맞아? 10억에서 5 빼니까 얼마 남았어? 5. 5억 원에서 얼마 빼니까? 900을 빼니까 4억 9,100만 원. 맞죠? 여기. 그래서 결론. 양도청 얼마 나왔다? 4억 9,100만 원 나왔죠. 시작하자마자 계산 문제 풀니까 돌아버리겠어? 워밍업도 안 됐는데 그냥 본게임으로 들어가니까 돌아버리겠어? 근데 어차피 본게임 가서도 못 풀 건 똑같아. 예. 마치 뭐 그땐 또 풀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분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랬죠. B번.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게 뭔 소리냐? 자, 87쪽에 여러분 양도세 계산 방법 프린트 보세요. 아니, 프린트가 아니라 요약집. 자, 그러면 거기 양도세 계산 방법 박스 바로 밑에 이런 말이 있네. 자, 거주자가 건물을 뭐 해서 여러분? 신축하거나 바닥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을 한 후에, 즉 결론. 신축 또는 뭔 다음에 증축을 한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밑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건물 양도. 이게 첫 번째 밑줄. 해당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5년 이내 해당 건물 양도. 이게 첫 번째 조건. 둘째. 양도 차익을 뭘 하면 환산 취득가액을 여기 환산 취득가액 앞에다 이 말을 지어냈다. 이게 환산 취득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뭘 적냐? 감정가액. 그래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 가격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 있죠. 거기다가 다시 환산 취득 앞에다가 감정가액이 들어가야 되겠네. 감정가액. 그래서 감정가액이 두 군데에 들어가요. 환산 취득가액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5년 이내 해당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여기까지 밑줄 쳤죠? 예. 그러면서 엔드 이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그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에 이게 두 번째 밑줄이야. 그러면 이때는 결론 어떻게 하는 얘기냐?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를? 5%를 뭐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이때 여러분 여기 증축이 올해 개정된 거. 그래서 저거 2020년 요 개정된 규정이야. 2018년도 이거 신설되자마자 그에 당장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올해는 추가된다. 뭐가 추가됐다고? 증축이 추가돼서 증축. 그리고 지금 밑줄 친 감정가, 지금 추가적으로는 감정가, 이게 추가로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여기까지 똑같아. 자,
이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두 번째 비추셨죠? 예. 그러면 결론, 이때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서 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해서 몇 프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라. 이때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 우리 아까 프린트 보시면은요, 예, B번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금액이 얼마 그랬죠? 그러면 더하는 거는 언제 더한다 그랬죠, 여러분? 첫째, 해당 건물을 뭐 했어요, 여러분? 해당 건물을 건물이야. 이거는 건물에만 적용해요, 여러분. 건물을 뭐 하거나 신축하거나 뭐 했어요, 여러분? 증축을 했죠. 그리고 그 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양도한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밑줄 친 거야. 그리고 and 그러면서 이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무슨 가액을 했다?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그러면 이때는 해당 감정가액 또는 무슨 가액?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를? 5%를 요놈의 5%를 뭘로 더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로 때려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여러분? 불이익을 주는 거야. 페널티 부여하는 거야. 페널티. 그러면 지금 봐요. 우리 다시 프린트 볼게요. 프린트. 거주자가 국내 소재자 뭐를? 건물을 뭐 했죠 여러분? 신축했죠. 그리고 자 보니까 건물 취득일자가 언제로 나왔죠 여러분? 2016년 8월 13일 나왔죠. 그리고 양도일자는 언제 여러분? 2020년 6월 24일. 오늘이잖아. 오늘이 24일 아니야? 요거 날짜 맞춰주는 센스 봐라 요거. 하나하나 정말 장인의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통해서 거래 일자를 보고 신축 일자와 양도 일자를 통해서 몇 년 이내라는 거 알아야 돼? 5년 이내죠. 2016년 8월 13일 날 신축했으니까 5년 이내 언제가 되는가? 2021년인데 그 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5년 이내 양도한 거죠. 그래서 해당 건물 신축했네요. 5년 이내 양도했네요. 그리고 우리 취득가액을 뭘로 했죠? 지금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죠. 그러면 조건 충족 계산해서 했죠. 그럼 해당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를? 5%. 이걸 뭘로 더하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라 그 얘기죠. 양도소득 결정세액. 그럼 지금 우리 5%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할 금액은 얼마 되는 거면? 무슨 가액?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 얼마 나왔어 지금? 5억 원. 5원에 몇 프로? 5%. 그러면 5억 원에 5%니까 5억 20 얼마? 2,500만 원이죠. 이걸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에 더하라는 얘기야. 산출세, 결정세에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얼마큼 더 늘어나는가? 2,500만 원만큼 더 내야 되는가? 더 내는 거. 그 혜택을 준가? 불이익을 준가? 불이익을 준 거죠. 페널티를 부과한 거다. 자,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다고 여러분? 2,500만.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사례 문제로. 그래서 딱 요거 이렇게 나오면 되죠, 뭐. 그래서 요 기본 자료 2는 별표 2개 표시해 주시고요. 별표 2개. 자,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 우리 다음 우리 어디 가냐 이제 88쪽 갈게요. 88쪽. 자, 88쪽 보면 자, 실질 거래가 양도차익이 나왔죠? 자, 실질 거래 양도차익 나왔죠? 예. 자, 그러면 실질 거래가 양도차익을 적으세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죠. 증빙서류. 자,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죠. 증빙서류의 가장 기본이 뭐죠?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보시면 여러분 89쪽 맨 위에 보세요. 89쪽 맨 위에 뭐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그 지출에 관한 밑줄 뭐 증명서를 어떻게 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확인되는 것만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럼 88쪽 보세요. 자, 실제 양도가액은 당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받은 대가인 총수익금의 밑줄 2번, 동그라미 2번. 실제 양도가 그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뭐 총수익 금액을 말하는 거죠. 1년 동안 받아들인 금액이다. 여기다 실제 필요경비를 빼라는 얘기죠. 이때 실제 필요경비를 몇 가지로 구분하죠? 세 가지. 실제 취득가액.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다 적어 취득 단계죠. 글자 그대로 취득 단계. 자본적 지출액은 무슨 단계죠, 여러분? 보유 단계죠.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비는 무슨 단계죠, 여러분? 처분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발생하는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나왔죠. 자, 1번. 실질 취득가액 1번. 다음에는 취득원가 나왔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묶으시고요. 기억, 니은, 디귿. 이건 취득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엔드 개념이 아니라 또는 개념이야. 또는 개념. 기억 또는 니은 또는 디귿.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기억 보세요. 밑줄. 타인어떤 매입 밑줄.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돈 주고 샀을 때. 나 기존 물건을 돈 주고 샀을 때 그때 무슨 가액 밑줄. 매입가액 밑줄.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죠. 여기다 니은. 자가 건설, 자가 제조, 자가 생산. 여기서 여러분 밑줄. 자가 건설만 밑줄 치시면 돼요, 여러분. 자가 제조와 자가 생산은 동산일 때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여러분? 자가 건설, 건물 신축한 경우죠. 자, 그럴 때는 원재료비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뭐야? 노무비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운임, 하여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한 줄을 쭉 묶으시고요. 나머지 한 줄을 쭉 묶으시고요. 그리고 저거 경비. 그러면 이때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해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제조 원가가 되는, 건설 원가가 되는 거죠. 건설 원가. 그래서 결론, 기억은 타일부터 매입한 경우 그때는 매입가에, 니은은 자가 건설했을 때는 뭐예요? 건설 원가. 자, 디귿 밑줄 무상취득했죠. 무상취득이니까 뭐를 말하죠, 여러분? 저거 상속이나 증여받아서 취득했다는 거죠.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던 그때는 밑줄 취득 당시 시가죠.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과 디귿은 여러분 취득의 유형이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취득 형태가 무슨 취득이냐? 그래서 세 가지로 하는 거죠. 기업 또는 니은 또는 디귿. 그래서 첫째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죠? 그때는 무슨 가에? 매입가에. 돈 주고 산 가에, 여기다가. 근데 내가 건물 신축했다? 자가 건설했다.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건설 원가. 이때 건설 원가는 방금 보았던 원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경비, 제조 경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우리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 그 얘기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뭐를 취득할 거냐? 그때는 취득 당시 뭐 여러분? 시가. 취득 당시의 시가. 자, 요게 기본이 되는 거죠, 뭐. 여기다 플러스 취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포인트죠. 타인한테 매입했다. 그때 매입가에 매입원가죠. 자가운전한테 건설원가. 상속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취득 당시 시가. 여기다가 기타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자, 이 동그라미 2번 갈게요. 그 위에 1번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잡았고 취득원가를 하면 여기다가 자, 1번에 단서 보세요. 1번 단서 보세요. 밑줄. 현재 가치 할인차 밑줄 하나. 이거 아주 중요해. 현재 가치 할인차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이나 폐 없이 잔존 재화에 따른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밑줄. 이 두 놈은 동그라미 결론. 이 두 놈은 취득가액 어떻게 하고? 포함 동그라미. 이게 결론이야. 이 두 놈은 포함하라는 얘기야. 포함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 확대로 지적 공부상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할 조정은 여기까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부당해산 부인에 의해 시가점에 밑줄 하나. 이 두 놈은 자 취득가액 동그라미 뭐라고 써? 제외.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건 얘들이 포함 대상이냐 제외 대상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실제 취득가액 1번 보고 있어. 예. 실제 취득가액 1번 단서 봤습니다. 그래서 1번 취득가 원가의 단서는 두 가지로 구분되죠. 무슨 대상가? 포함 대상과 무슨 대상? 제외 대상. 요 두 가지 구분하라 그 얘기야. 감 잡았어? 예, 감만 잡으면 돼요. 자, 이제 2번 갈게요. 대금 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뭐를 더해서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를 확정했을 때 밑줄 해당 이자 상당에 이때 저거 해당 이자 상당에 뭐 장기 할부, 연부 이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2번에 외우실 필요 없이 써져 있어. 뭐에? 원가에 뭐를 더해서?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액으로 확정했다고 했죠. 여기서 지금 거래가액은 어디에다가? 원가에다 뭘 더한 금액?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거래가를 했다는 얘기야. 당사자 정했다. 그럼 그때 해당 이자 상당히 어떡하라? 포함하라 그러죠. 다만 단서 놓치면 안 돼. 다만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 밑줄. 저거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이 뭐야 여러분? 연체료. 연체는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란 얘기죠. 왜? 그건 지가 날짜 못 지켜서 그런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직업이 날짜다 보니까 날짜가 단 하루만 늦어도 이자가 붙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기적금 불입해. 매달 정기적금 불입해. 10일날 정기적금 불입한다. 그러면 정기적금 매달 10일날 불입하는데 하루 늦었어. 11일날, 12일날 놓았다. 그럼 그만큼 이틀간의 이자가 차감된다고. 또 대출금 이자를 딱 약정 10일날 갚는다. 그러면 대출제를 10일날에 갚아야 돼. 10일날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하루 연체될 때마다 뭐가 붙어? 연체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약속한 날짜에는 약속한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받는 걸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건 줄 알았어. 그래 나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예외적인 거야. 제 날짜 안 줘도 뭐 그거에 대한 제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자가 붙으면 제 날짜를 줄 텐데 참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게 꼭 내만 같지는 않구나라는 게 느꼈는데 결론 동그라미 2번 잘 보셔야 돼요. 둘 다 이자인데 하나는 원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거래가를 확정했을 때 이자는 포함하시고 뭐는 연체료는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죠. 자 3번 보세요.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취득에 관한 쟁송입니다. 취득할 때 소송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나 화해 비용 등 밑줄 여기까지. 그건 취득가에 잡으라는 얘기예요. 왜? 취득할 때 발생한 소송 비용 등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밑줄 그 지출 연도의 뭐 각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이 산입한 거는 포함하래 다시 어떡하래? 제외하래. 밑줄 지출 연도 각 소득 금액 계산. 여기서 각 소득 금액은 뭐랬어요, 여러분? 종합소득세랬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거 이중공제 방지죠. 제일 중요한 거 3번과 4번은 이중공제 방지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 단서. 3번의 단서와 4번은 이중공제 방지. 다시 한번 3번 정리할게요. 자,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해서 그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이 있다. 이건 취득가로 잡는다, 안 잡는다? 잡는다. 여기까지 잡는 게 맞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겠죠. 그 지출연도의
뭘 계산할 때? 각소득금액. 여기서 각소득금액은 뭐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또다시 필요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공제는 안 된다? 이중공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밑줄. 감가상각비. 4번이 제일 중요해. 동그라미 4번이. 난이도 제일 어려운가? 감가상각비 밑줄 쳤어요? 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의 밑줄. 아까 우리 1번에 보시면 단서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포함하라고 그랬죠? 취득가액에.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상각에 밑줄 쳤죠? 저거 필요경비야. 그래서 필요경비 인정해줘. 그런데 문제는 그 각 과세기간 뭘 계산할 때 밑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자, 사업소득금액 계산 밑줄 쳐. 뭐야?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금 산입할 금액은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그 금액은 취득금액에서 자 동그라미 어떻게 하라고요? 공제하라. 공제하라. 4번이 제일 난이도가 어려운가? 그래서 이중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 드려볼게요. 자, 소득세는 무슨 세야? 기간세야. 기간세.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1년을 1과세기간 하는 거죠. 자, 나는 전년부터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어.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던 부동산을 올해 뭐 했다는 얘기 여러분? 양도하였다. 지금 그 얘기 여러분. 언제냐 봤더니 9월 말에 8월 말이어야 되겠다. 9월 1일 날 합시다.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뭐 하고 있던 걸?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언제? 9월 1일자로 뭐 했다고 여러분? 양도했다고. 그럼 임대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고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는 뭐야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죠. 양도소득세. 그래서 지금 이 양도 물건은 양도소득세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고 여러분? 종합소득세 나온다고. 그럼 이때 필요경비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았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야. 한 군데에서만 떨라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으려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를 잡아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중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를 잡았다면 양도소득세 필요를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공제 방지 놓치면 안 되죠. 이중공제는 받을 수 없다. 자, 보시고요. 자본적 지출 갑시다. 자본 지출. 자, 자본적 지출액은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거죠. 이때 자본적 지출액이 뭐냐? 거기 나왔네요. 1번. 해당 자산의 밑줄, 내용 연수 연장 밑줄 또는 가치의 증가 밑줄. 자, 요거를 이하여 지출한 비용. 요게 바로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각각의 1번은 정의야. 1번은 정의야.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수선비 지출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되거나 연장되거나 가치의 증가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비용. 이걸 우리는 뭐로 처리한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을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을 처리하느냐? 요 자본적 지출액과 반대가 되는 말이 뭐랬죠,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그랬죠?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금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금을 잡을 수 있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똑같아.
우리 취득가액이 3번과 똑같아. 다만 얘는 취득한 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나 화해 비용 등이 있다. 그럼 필요로 잡아라, 잡지 마라. 잡아라. 자본적지를 잡아라. 근데 역시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으로 잡았다. 그러면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이중공 잡을 수 없죠. 그렇죠? 3번 동그라미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아직 개정되고 안 나왔어, 시험에.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자 밑줄 뭘 당했대? 협의 매수나 수용 당했대. 밑줄 협의 매수나 수용. 여기서 협의 매수나 수용은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양도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면 나는 강제적 양도지만 뭘 받고 나와? 밑줄 보상금을 받고 나오죠. 보상금. 근데 나한테 주는 보상금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적어. 그래서 증액과 관련하여 소송을 걸은 거죠. 더 주셔. 그럼 그때 그 소송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송비나 화해 비용의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자본적 지출을 잡아라는 얘기야. 단 조건이 있네. 뭐를 한도를 한다? 증액된 보상금 한도를 한다. 밑줄.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를 한다. 밑줄. 물론 역시 그 지출 연도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각소득 금액 저거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산입한 거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겠죠. 자, 4번 동그라미. 자본적 지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4번이야. 양도 자산의 밑줄, 용도 변경 계량 이용편의 밑줄, 용도 변경 계량 이용편의 이걸 우리가 뭐란다? 용계래. 글자 따갖고. 용도 변경할 때 용자, 계량할 때 계자, 이용 편의할 때 이자, 용계래. 그래서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잡죠. 여기 올해 밑줄 신설됐죠. 밑줄 재해,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뭐 했을 때 재건축했을 때 그 밑줄 철거 비용도 당연히 자본적 지출을 잡아라 그입니다. 건물 철거 비용은 필요금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철거했고 새로 졌겠죠? 그럼 새로 진 거를 이제 나중에 양도하면은 그 양도차 계산할 때 철거 비용 다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줄 쳤죠, 여러분? 그거? 그리고 2020년 신설된 거로 적어놨어? 예. 자, 5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자, 땡땡. 자, 뭘로 끝났죠, 여러분? 부담금, 저거 공과금이죠. 공과금. 공과금은 다른 말로 옆에다 저거 준조세라고 그래. 준조세. 그래서 역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법에서 강제적으로 내는 거니까 필요금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자, 6번 밑줄 쳐. 이용편의. 토지의 밑줄 이용편의. 이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도로 신설 비용,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 공유했을 때 그 가액, 사방 사업 소요 비용, 기타 이와 유산 비용 다 필요금으로 잡는다, 안 잡는다? 잡는다. 왜? 이용 편의라 하여 지출한 비용이니까. 이용 편의라 하여 지출한 비용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그죠? 자, 마지막 양도비 갑시다. 1번 밑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밑줄. 자산을 양도하기에 직접 지출한 비용. 이게 양도비라는 정의죠. 여기 대표인 것이 밑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저거 밑에다가 이게 뭐야? 세무사 대행 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여러분이 어차피 양도세 직접 계산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면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러면 세무사한테 맡긴 돈 필요 경비를 잡아라 그럽니다. 또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거 있으면 잡아라. 2번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요 소개비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반갑죠? 너 내 먹고 내 거 그러면 됐죠. 자, 3번 요게 역시 신설되고 아직 안 나왔어.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 밑줄.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입니다.
이거 뭘로 잡으라고요? 양도비로 잡으라. 경매꽃은 뭐야? 경매완성은 명도야, 명도. 명도가 돼야 거의 이제 끝난 거야. 명도 안 돼. 경락을 받아도 여러분 명도가 안 되면 돌아버립니다. 특히 명도할 때 생판 못 보던 누가 나타나? 유치권자들이 나타나갖고 다 돈 받기 전에 못 나간다고 지 새끼들까지 데리고 옵니다. 왜? 두 당으로 얼마 계산해야 되니까. 난립니다. 하여튼. 저는 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람이 추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갖고.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지 자식까지 데려가갖고 저녁에 거기서 저런가. 건물, 유치권자 행사하려고. 처자식 다 데리고 와. 그래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 둘러넣어갖고. 돈 주기 전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나중에 안 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집행해버려야죠, 뭐. 사람 동원해야지. 집달리 동원해갖고. 그럼 애들이 놀래, 애들이. 그래서, 그래, 그거 몇 번 더 받겠다고. 애들이 그거 당하면 그 충격이 갈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은행에 그러면 저기 하면서 그쪽 사후관리팀으로 안 가겠다고 아주 그냥 못 볼 걸 봐갖고. 그래서 여러분,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 여러분? 가장 큰 메리트. 저가 매수야, 가장. 근데 그 저가 매수할 때 그게 경매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경매 받은 물건은 사지 마. 살지 말라고. 사지 마.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 뭐 하는 건 뭐 괜찮겠지만, 그래서 들어가서 살지 마. 한이 맺힌 집이야, 그런 거. 생각해봐, 여러분. 제가 한번 그걸 봐갖고, 옛날 방배동 경매 넘어갔는데 단독주택, 옛날 방배동은 단독주택이 많았어요. 옛날 방배동은 대학교 총장이니 좀 고급 레벨을 산다는 동네라고 해갖고, 옛날부터 좀 했는데, 사업하는 사장이 뭐, 망해갖고 다 넘어갔죠? 경매 넘어갔는데, 옛날에는 구들장 알아? 옛날에는 그 단독주택 다 구들장이었다고, 그렇게. 나가면서 완전 집을 완전히 뭐, 다 구들장이고 천장이고 뭐 다 나간 사람 쪽 임차에 나가면서 그 화장실에 있던 거 막 개 다 부셔버리고 페인트를 뭐 써놨어. 이 저주받을 집 영원히 잘 살아고.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그냥 진짜요. 한 달 이상을 아주 충격을 받아갖고 그거 보고 막 온몸이 푸들푸들 떨면서 그래서 집에 가갖고 막 두루누워 있었더니 아버지가 왜 그러냐 이런 일을 했더니 못 볼 걸 봤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내가 경매라면 내가 아주 하울띠입니다. 그래서 그 경매장 가면 거기 옛날 가면 다 누구였냐? 복부인하고요. 깍두기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깍두기 아세요? 네, 깍두기 복부인들이 있었다고. 복부인들 깍두기들. 그러니까 못 쓸 인간들만 있어갖고 아주 거의 더러운 것으로 봐갖고 안 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완전 재테크화 돼갖고 뭐 주부님도 뛰어들죠? 5억, 10억 들고 더 많습니다, 지금 아줌마들이. 뭐 10억, 20억.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돈으로 경락을 받으니까 주로 어떤 거 하는가?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택은 지금 입찰가가 워낙 높아, 경락가에 높았고, 지금 저가 매수가 별로 없어. 너나 나가도 딱 좋은 물건이면 올라가, 안 올라가? 낙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예전에 다 걔들이 다 폐쇄시켜버렸기 때문에 거의 뭐 비공개인데 요즘은 다 올라가죠? 네, 나중에 또 사이트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이트 아시죠? 경매 사이트. 경매, 공매. 예, 그 나중에 시험 합격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2번 했죠? 4번인가? 예, 4번. 이건 실무에서 반드시 나죠.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러분 뭐 매입한다고? 국민주택채권 또는 뭐 토지개발채권. 이거 왜 산다고 그랬죠? 국민주택채권 왜 산다고 그래서? 이전 등기용이야. 이전 등기.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려면 이전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이 없으면 이전 등기를 안 받아줘. 취득세 영수증이나 등록물에서 영수증 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을 주택은행에서 취급했어요. 국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맨날 법무사에서 요 채권 사러 옵니다. 국민주택채권. 자, 그걸 왜 산다고? 이전 등기. 그래서 내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면 채권의 취득 목적을 달성했죠. 채권 취득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요걸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는다, 안 갖고 있는다?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왜 안 갖고 있냐? 여러분이 국민주택채권 살 때는, 자, 여러분 현가 배웠죠? 어? 현재같이 배웠을 거 아니야? 뭐 3년짜리 한번 해봅시다. 3년짜리. 근데 국민주택채권 몇 년짜리냐? 최장 20년짜리 더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T 1기 말, 2기 말, 3기 말, 3년만 합시다. 3년만. 정확히 말해서 이거 T는 여러분 1, 2, 3은 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 횟수를 말하는 거죠. 횟수.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과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의 합이 바로 뭐가 되는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을 현재 시점에서의 뭘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의 합이 뭐가 되는가? 이게 현재 가치죠? 여러분 아마 현가라고 배웠을까? 아마 현가. 배웠어?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현가계수라고 그러죠? 여러분 현가계수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요게 이제 흐름이 일정액으로 움직이는 거냐, 불특정 금액으로 움직이는 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특정 금액, 동일한 금액으로 움직이면 이제 요게 뭐가 되는가, 여러분? 연금이 되는 거죠. 연금. 동일한 금액으로 움직이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채권을 1,000만원어치 샀어. 그러면 3년 또는 20년 후에 20년에 받을 금액, 요걸 각 시점에서의 시장 이자를 할인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현재 가치. 예를 들어서 800만원 갑시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한 현금 흐름을 그리고 원금 상환에서의 흐름을 할인했더니 현재 가치가 얼마 났다 그러면 800. 그러면 1년 동안 요 1,000만원에 대한 명목 가치, 요게 바로 무슨 가치고? 명목 가치. 단순히 현금 흐름을 합한 가액이 바로 뭐가 되는가? 명목 가치가 되는 거죠. 현재 시점과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을 단순히 더한 가액이 뭐가 되고? 명목 가치. 그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의 합이 바로 뭐가 되고? 현재 가치. 그럼 이때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 차에 요게 바로 뭐가 되는가? 저거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랍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감 다른 말로 뭐냐? 이자 비용이야. 이자 비용. 그러면 여러분은 23년 또는 20년 후에 받게 될 채권 1,000만원어치를 현재 시점에 사면은 얼마란 얘기야? 800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 이 채권을 얼마 주고 매입해야 되는가? 800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데 이 채권 매입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여러분이 투자 의사결정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라는 법률에 의한 강제적 매입이야.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발행한 구체다 보니까 여러분은 현재 가치 800만 원, 800만 원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액면가에 다 주고 삽니다. 액면가에 다 주고 사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얼마 더 주고 사는가? 200만 원 더 주고 사는가? 그런데 나는 액면가 얼마 주고 샀기 때문에 1,00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3년 또는 만기 될 때까지 그대로 나중에 얼마 받아? 액면가 1,000만 원 다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갖고 있으면 이자만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손실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은 이 채권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중도 매각해버려. 밑줄 중도 매각. 만기 전 양도한 거죠. 만기 전 양도.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 3년 또는 20년 후에 받게 될 미래 현금을 지금 땡겨서 받는 거죠. 지금 땡겨서 받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자녀 이자병은 여러분이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못 받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사주는 사람이 있겠죠. 상대방이 있겠지. 거래 상대방. 내 채권에 사주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 누구와? 금융기관. 금융기관.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이외이자. 있죠. 금융기관 이외이자 누구 그랬어? 법무사라서 여러분 실무나간 법무사가 다 해. 그럼 여기서 금융기관은 뭐를 말하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도 이 법무사들이 맨날 은행, 주택은행 가갖고 국민주택증 상한 청구들 합니다. 애들이 다 사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은 내가 사기는 얼마 주고 샀는데? 1,000만 원 주고 샀어. 그래서 이제 이 매입필증, 여기 채권에, 여러분 채권 본 적 있어? 본 적이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이표채냐, 할인채냐, 또 채권도 채권이 상한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근데 여기 보면 매입필증이라는 게 이렇게 점선, 여러분 쿠폰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매입필증. 이게 본권이고, 채권 본권이고, 요 밑에 옆에 뭐가 있다고? 매입필증. 그래서 내가 뭘 사면, 채권을 매입하면 돈을 받은 여직원이 여기다 쾅 도장을 찍어줘. 수납방이라고 그래. 그래서 도장 찍으면 이걸 드르륵 뜯어. 쿠폰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바로 뭐가 되는가? 매입필증만 뜯어갖고 요거를 어디에다가 이전 등기할 때 신청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등기서 제출하면 나는 뭐만 갖고 있어? 본권, 채권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전 등기했어. 그러면 내가 이 목적을 달성했어, 안 했어? 했어. 했기 때문에 이걸 만기 시점까지 안 갖고 이걸 팔아버린다고. 팔 때 여러분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서 파는 경우가 있고, 누구한테 팔어? 법무사한테 파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를 누구한테 맡겼으면? 법무사한테 맡겼으면 법무사가 사줘. 근데 여러분 직접 셀프 등기, 요즘 셀프 등기 많이 해. 등기도 한 번 해보면 돼.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직접 해. 근데 자기가 직접 할 때 셀프 등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채권을 다 사야 돼, 자기 명의로. 채권 명의로 다 사야 된다고. 얼마치 된다고? 1,000만 원치 다 주고 산다고. 사서 이전 등기하고 나서 다시 본권을 다시 은행에다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지. 저 같으면 그냥 시켜요. 법무사한테 맡겨버려. 몇 푼 주거이나 그 시간에 내가 더 고부가치 하는 일이 더 낫지. 그거 몇 푼 남겨야겠다고 내가 내 몸으로 떼우는 사람 있죠. 그 자기 가치를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되니까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 차이는 그런 것 같아. 돈을 버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죠. 부가치를 높이는 거야. 자기 가치를. 또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낮죠. 그러니까 몇만, 1, 2만 원, 3, 4만 원 아끼겠다고 법무사 대행 수로 10만 원, 20만 원 아끼겠다 자기가 하루 종일 그 일하고 있는 거죠. 딴 일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업가 기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을 팔면은 사주는 요 상대방은 1,000만 원어치 사면서 여러분한테 돈을 얼마 주냐? 800밖에 안 줘. 왜냐면 얘는 투자 못주 사는 거니까 현가로 산다고. 그럼 여러분 얼마 주고 사서? 1,000만 원 주고 사서 내가 팔면 얼마밖에 못 받는다고? 800. 왜? 200은 나머지 자녀 비용. 남은 기간에 이자 비용을 얘가 사준 애가 먹겠다는 얘기지. 이해하세요? 얘들이 왜 여러분한테 채권 사주는가? 채권은 뭐야? 이자잖아, 이자. 요 기간에 대한 이자를 이 기간 동안 내가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 비용을 내가 먹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 때는 얼마 주고 샀지만, 1,000만 원 샀지만 팔 때는 얼마 받는다고? 800밖에 못 받는다. 그럼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얼마 손해본다고? 200. 이게 바로 뭐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야. 그러면 그 200원 내가 투자 모추 산가 법에서 강제조를 한 거야. 법에서 강제조를 한 거니까 그래 그 필요경비 인정해 줄게. 그 얘기야. 200만 떨라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밑줄. 금융기관 밑줄죠. 금융기관 밑줄죠. 그러면 금융기관한테 팔 때는 여러분 이때에 양도비를 잡수는 것은 차익 전액 인정해줘. 전액 필요경비 인정해줘. 양도비를 인정해줘. 근데 누구한테 팔면 금융기관 이외이자 밑줄. 누구 그랬어? 법무사. 법무사한테 팔면은 양도비를 전액 인정해주지 않고 이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게 특징이야. 자, 요거 잠깐 한번 설명드립시다.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런 거 설명 못해. 내가 법무사한테 팔면은 매각 차손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한테 팔지 않고 내가 은행에다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인정해 주다니요. 무슨 소리냐? 자, 내가 법무사한테 팔았죠. 그럼 은행은 제도권 금융이죠. 제도권 금융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기준이 되는데 누구한테 팔면은
법무사한테 팔면 법무사는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사금융이죠. 어? 사금융이니까 이자율이 높아 안 높아? 높아 은행보다. 고금리가 돼 은행보다. 그럼 뭐가 높으니까? 이자율이 은행에 팔았을 때 이자율보다 높다고. 그러면 지금 현가 계수는 어떻게 돼? 이자율이 더 높아지니까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값은 작아지잖아. 그래서 현재 가치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 팔면 얼마인데? 800인데 법무사한테 팔았더니 법무사는 얼마만 주더란 얘기야? 700만 원만 주더란 얘기야. 그럼 매각처선 얼마 나왔어? 300이 나왔죠? 그럼 300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은행에다 팔았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데 800. 그래서 손실 얼마 나오는데 200이 나오는데 네가 누구한테 팔므로서 법무사한테 팔므로서 손실이 커졌죠? 그럼 이때 손실 300을 다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얼마? 200만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야. 요거. 그래서 금융기관의 양도세는 매각차손 전액 인정해 준다. 매각차손 전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준다. 그런데 은행에 팔지 않고 누구한테 팔면은 법무사한테 팔았을 때는 그때는 금융기관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차손을 한도를 둬서 인정해 준다. 여러분 시장은 여러분 금융시장은 주식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시장도 있어요. 선물시장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채권시장도 매일매일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서 뭐가 결정돼? 금리가 결정되죠. 금리에서 채권 가격이 결정되죠. 어? 그려. 그래서 채권 가격도 별거 아니에요. 채권 가격도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의 합이 바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야. 채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경제 뉴스 보면 항상 뭐가 나와? 금리가 올라가니 0.5%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 얘기 계속 나오죠. 그게 이제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은행에 뭐 예금도 하고 주식회사 증권회사에 이제 주식 거래도 할 거고 또 안전방으로 뭐도 해. 채권, 국채도 채권도 거래해. 그래도 돈 벌었을 때 얘기야. 돈이 없으면 그런 거 해 못해? 못해요. 돈 많이 버세요. 예. 됐어. 아이, 이제. 자, 그러면 갑시다. 이제 89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 이때 증명서류로서 우리 소득세법,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류는 딱 그 네 가지입니다. 계산서.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고요. 세금 계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부가가치세법상. 그리고 여러분 제일 잘 긁는 게 뭐 여러분? 신용카드.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제표. 긁을 땐 기분 좋죠. 빡빡 긁어버리죠. 그 다음 달 돌아오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 뭐 여러분? 현금 영수증. 그래서 밑줄 이때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골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되면 여러분은 뭘 발행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되면 여러분은 간이과세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 그때 뭘 발행하냐? 계산서, 현금 영수증 발급해줘야 돼.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해주면 여러분은 고발당해. 자, 그러한 거 다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당구장, 두 번째 당구장 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 필요 경비를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 시 종합소득 필요 경비 어떻게 했다면 산입할 거나 산입할 예정이다. 밑줄. 그럼 얘는 무슨 공제? 이중 공제 방지 목적상 필요 경비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이게 제일 중요해.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뭐다고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 자, 수익적 지출액 적어놔. 시험에 수익적 지출액.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채릴까봐 출제연이 수익적 지출액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수선비로 인해서 뭐 현상 유지 또는 뭐 여러분 원상 회복 가 관련된 수선비를 바로 뭐라 하냐면 수익적 지출액이랍니다. 수익적 지출액. 제가 은행 FP 할 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일반인들의 마인드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저는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 그럼 그분들의 마인드를 보시면 되는데 역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마인드가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래서 은행 FF 때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도 소위 말하는 그 사람도 보면은 국채를 꼭 사요. 국채를. 안전자산에서 달러라든지 금은 물론이고 꼭 국채를 사. 그럼 국채 채권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뭘까? 얘는 안정성이 높죠. 국채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가가 뭐 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한 항상 원금과 이자는 지금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항상 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보수적 관점과 공격적, 그러니까 보수적 관점과 공격적 관점, 중립적 관점 세 개로 나눠 갖고 자산을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최소한 이자가 적다더라도 국채에 매입하면은 그만큼 뭐가 확보돼? 이자가 확실한 게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채권을 꼭 매입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구나.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주식에 배팅해죠. 올인하는 거죠. 내가 집어가지고. 그리고 뉴스에 나오면 방송에 나오면 맨날 뭐 했대 여러분? 작전주 누가 좋다 갖고 그거 했다가 말아먹었다는 연예인들 많죠. 연예인들 많잖아. 자, 좋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수익적 지출 밑줄 쳐놨어?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에 필요하면 인정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줘. 근데 수익적 지출에 그러면 금방 아니까 이걸 살짝 뭐로 표현한다고?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과 관련된 수선비. 그럼 이게 뭐고? 수익적 지출이고 그럼 필요금을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오케이? 자, 밑줄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지금은 부과 안 해. 근데 옛날에 부과된 게 있어요. 옛날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그래서 요거는 끝자는 뭘로 끝났죠, 여러분? 부담금으로 끝났어요. 지금 부담금으로 끝내서 제가 얘기를 하는가. 부담금인데 얘는 공과금 성격보다는 밑줄 저거 벌과금 성격이 강한 놈이에요. 벌과금.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택지 소유의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갖고요. 택지를 소유할 때 면적의 제한을 받았어. 그래서 그 기준 면적을 봐요. 초과하여 소유. 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벌금으로 뭘 때렸어?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때렸어.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을 받아갖고 없어져 버려. 근데 과거에 때린 게 있어. 그럼 그 과거에 때린 거를 필요를 잡으면은 잡지 마라, 잡지 마라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좋아, 그냥 이거는 기록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 밑줄쳐 재산세 종합부동산 밑줄쳐 저거 보유세입니다. 매년 내는 보유세는 필요금으로 못 잡아. 보유세는 필요금으로 못 잡아.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세,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필요로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아. 근데 밑줄 상속세, 증여세 밑줄 쳐 상속을 받은 자산 양도를 하면 그때 상속을 받으면 뭘 냈어? 상속세. 증여를 받으면 뭘 냈어? 증여세. 그때 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책 계산할 때 그 부과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 경비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밑줄 쳐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 경비를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비교는 제가 이거 비과세 할 때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통칙이 나와 있죠. 통칙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나왔어. 밑줄 쳐. 취득세는 뭐가 없어도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양도차익 계산 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증빙서류. 근데 취득세라는 필요 경비는 뭐가 없어도 증빙서류,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야. 왜? 취득세는 취득가액 곱하기 취득세라면 취득세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뭐가 없어도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해 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이 동그라미 이머리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 시 산입되는 취득가는 취득 시 재행성으로 인한 명도 비용, 소송 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다음 맨 밑으로 내려가 봐요. 맨 밑으로. 자, 거기 위약금 필요 경비 산입 여부 나와 있어. 통칙 97시 6 찾았어요?
거기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지급하는 위약금 등 미쳤죠. 이건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약함으로써 지급하는 뭐가 있다면 위약금이 있다면 그거는 양도책 계산 때 필요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그랬죠. 자 됐어요. 나머지는 뭐 이용. 그 다음에 여러분 90쪽 보면 기준시가 양도차익 나왔죠. 거기 맨 위에 하나만 더 봅시다. 통치계 맨 위에. 자,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 이장 비용. 이거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라고 나왔네요. 맨 위. 90조 맨 위.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 이장 비용. 거기 앞에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이용 편의. 이게 포인트야. 용계리. 자본주체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준시가 양도차익 있죠? 작년에 여기서 숙대, 기준시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숙대밭이 됐는데 다행히 올해는 안 나와.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 예.